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서울사이버대학교 통합건강관리학과와 미래사회전략연구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2024년 한일 국제학술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통합의료의 지향점,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진행됩니다. 본 국제 세미나는 현재 서울사이버대학교의 국제회의실에서 동시 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세미나의 사회를 맡은 서울사이버대학교 통합건강관리학과 교수 이민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그 세미나의 취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통합건강관리학과는 지난 2022년에 개설이 되어서 올해 3년 차가 됩니다. 우리 학교에 입학하신 학생분들이 앞으로 통합의료에 대해서 가지는 비전을 좀 제시하고자 이번 학술대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한국과 일본의 통합의료계의 저명 인사 4분을 특별히 초청하였는데요. 일본 통합의료학회 분들께서 이번에 2분께서 오셔서 강의를 해주시게 되었습니다. 국제적인 통합의료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통합건강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와 주신 외부 참여자분들께도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참고로 이번 세미나는 6월 달 중에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한 강의씩 유튜브로 송출될 예정이오니 오늘 또 다 소화 못하신 내용들은 이후에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를 해주실 이토 도시노리 교수님께서는 일본 통합의료학회의 이사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오사카 대학에서 의학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외과 전공으로 췌장 이식 수술이 전문 분야이십니다. 현재는 오사카 암순환기병 예방센터의 소장님으로 계시면서 일본 통합의료학회 이사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작년에 제가 일본 통합의료학회 학술대회를 참가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만나 뵙고 인사드린 인연으로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표 서두에는 먼저 일본 통합의료학회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과 전공분들은 또 수업을 통해서도 접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그에 대해서 조금 자세한 내용을 드릴 거고요. 이어서 강의 주제는 진화에 따른 직립 이종 보행의 빛과 그림자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이제 발표 내용을 드릴 텐데 큰 박수로 여러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皆さんこんにちは。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사카에서 오늘 온 오이토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리 선생, ご紹介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네, 과장님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발표드릴 내용 슬라이드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국제학술 세미나에 초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드릴 제목인데요. 일본의 통합의료학회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 후반에는 초고령 사회를 맞이한 일본입니다만은 지금 목차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초고령 사회를 맞이하여 인생 100세 시대다라고 하는 이 시대에 대해서 보면서 인류의 기원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 인류는 침팬지와 공통 선조로부터 분리가 되며 직립 보행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빛과 그림자가 발생을 했고요. 그림자는 고령자 질환이 부각이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표적인 질환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께 후반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일본의 통합의료학회부터 여러분들께 소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학회는 1998년 젝트로 출범을 했습니다. JACT인데요. 2000년에는 순수하게 학술 집단으로서 짐로 출범을 했습니다. 이후에 2008년 회원 증가를 노리고자 민간 기업도 유치를 했고 현재 IMJ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스폰서 기업도 포함해서 회원은 950명이고요. 내역은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가 36%를 차지하고 있고 국가 자격이 있는 의료 종사자가 26%, 그리고 국가 자격이 없는 헬스케어 프로바이더가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초대 이사장님은 심장외과의인 동경대 명예 교수님이신 야츠미 선생님이시고 이대체가 니타 시이지 동북대학교 명예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는 제2도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초대 이사장님이 아츠미 선생님은 인공심장의 선구주자십니다. 1983년 완전 치안형 인공심장을 염소에 이식을 했고 세계 최장 기록을 세우신 분입니다. 또한 선생님께서는 여러분들 우주소년 아톰의 이 저자인 데즈카 오사무의 절친이시기도 하십니다. 여기에 코즈메 박사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이 만화 보셨나요? 모델이 되시기도 하셨습니다. 네, 저 스스로도 돌아봤을 때 2005년도에 본학회 교토대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아츠미 교수님의 이때 특별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요. 이 인공심장의 권위자가 왜 통합의료를 주장을 하고 계신지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의문이 있었는데요. 납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중증 신부전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에게 인공심장만 이식하면 되는 것인가? 라는 순수한 의문을 당시에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즉 인간을 부분의 집합체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몸을 일체화시켜서 보는 전인적 의료, 즉 통합의료의 필요성에 대해서 눈을 뜨신 게 아닌가 당시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이 첨단 의료인 인공심장을 매우 쌓아놓은 경험과 실적이 없다면 이 전인적 통합의료라고 하는 발상에는 교수님께서 이르지 못하셨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본학회의 체제입니다. 업무 집행 이사회와 이사회 밑에 12개 위원회가 위치하고 있고요. 이 가운데 인증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만 잠시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이 제도에는 인증이, 인증사, 그리고 인증협동사가 있습니다. 인증의는 의사, 치의사, 수의사이고 인증사는 국가 자격을 지니는 간호사, 약제사, 그리고 관리 영양사 등이 있습니다. 인증협동사는 국가 자격을 지니지 않는 헬스케어 프로바이더 제공자들입니다. 각각 인증 연수를 받고 인증 시험 후에 합격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인증 시험에서 연수 내용이 다릅니다. 통합 의료의 총론과 강론으로 수업은 나뉘어져 있고요. 협동사들은 통합 의료의 총론과 의학의 기초 지식이 필요해집니다. 또한 저희 본 학회에서는 이 통합 의료의 보급을 목적으로 이를 제공하는 시설을 의료 모델 그리고 사회 모델로 구분을 하여서 각각의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인증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사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학회는 8개의 지부회가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통합 의료의 보급과 계몽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희 학회의 활동의 일환으로서 2015년도 국제 심포지움을 개최를 하였습니다. 후반에도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른 학회와의 학술 협정도 맺었고 2017년에는 쿠바의 생체 에너지 자연의료학회 바이오낫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곳과 그리고 2018년도에는 상해 중서결합학회와 그리고 2019년에는 스페인 통합의료학회와 각각 학술 협정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2015년도 국제학회에서는 미국으로부터 통합의료의 선구주자인 앤드류 와일 선생님을 초청을 하여 또 영국에서는 딕슨 교수님을 저희가 초대한 바 있습니다. 와일 교수님께서는
라이프스타일과 환자 전체를 중시하는 통합 의료의 어프로치가 병의 예방과 건강 및 웰네스의 증지에 대단히 효과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딕슨 교수님께서는 환자와 커뮤니티에 어느 정도 주권을 맡김으로 인해서 셀프케어라던가 건강 증진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당시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17년도로 가보면 큐바와 저희가 학술 협정을 체결을 하였는데요. 도쿄와 교토에서 각각 심포지움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본의 통합의료의 현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통합의료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되었던 것은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요. 당시 사망자 수는 15,900명 정도, 행방불명자는 2,500명 정도의 대단히 큰 대참사였습니다. 이렇게 광범위한 고령사회를 직격한 자연재해로서 만성질환을 지닌 고령자가 고립되었습니다. 또한 주민분들께서는 쓰나미에 이어 원전사고라고 하는 궁극의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동일본 대지진에서는 저희는 다양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광범위한 라이프라인이 단절이 되면 현행 의료는 전혀 기능하지 않고 에코 의료의 필요성이 반면에서 부상하게 됩니다. 이 쓰나미와 원전 사고에 따라서 교감신경, 자율신경의 긴장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약이 전혀 듣지 않고 피부와 피부가 닿는 의료의 중요성이 그만큼 부각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의 통합의료팀이 현지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고령자분들에 대해서는 평상시 예방의료라던가 셀프케어의 중요성도 지적이 되었었는데요. 이 동일본 대지진에서는 통합의료의 각 팀의 활약을 했고 일본 정부도 이 성과가 있다라고 하여서 통합의료에 주목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후생노동성이 이 통합의료회를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해서 이 검토회가 1년에 6회 개최되었습니다. 자, 그때 통합의료는 무엇인가 정의되었고 이듬해부터 통합의료에 관련된 정보발신 사업 사이트가 마련이 됩니다. 또한 2016년도에는 후생노동성 안에 통합의료 기획조정실이 마련이 되는 등 정부 차원의 대응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이 통합의료의 방향성 검토회에서는 통합의료는 근대 서양의학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이에 보완대체요법 CAM이라고 일본에서는 부르는데요. 여기에 전통 의료를 조합시켜 또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의료다. 그리고 당분간 의사 주도로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 직종이 협동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된 바 있습니다. 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 통합의료란 전인적 요소가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 서양 의료에 있어서는 에비덴스가 적다라고 일으켜지는 캠을 유기적으로 융합시킨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통합의료는 오케스트라에 종종 비유됩니다. 지휘자는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등과 같은 각 파트를 잘 정리하여서 시청자분들에게 즐거운 음악을 선사한다라는 것인데요. 향후 이 환자 측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보완대체요법인 캠의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 캠이 널리 알려지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검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도 이 약의 임상 실험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실험이 이루어져야 하며 객관적 지표로서 마커의 확립도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슬라이드는 통합의료의 선구자인 애리조나 대학의 아까 말씀드린 웨일 박사님의 인터그레이티브 엉콜로지를 번역한 통합의료의 교과서입니다. 흥미 있으신 분들은 한번 시간 내시고 읽어주시면 좋습니다. 에비던스 의거에서 집필된 책이고요. 또 저희가 생각하는 이 통합의료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이 외부에서 사실 다양한 자극이 인간의 오감의 수용체를 매개로 들어옵니다. 이 자율신경계, 내분비계, 그리고 면역계 등과 같은
밑에 제어계가 중추신경계와 연결을 하게 되면 이 각각의 자극 시그널을 통합해서 치유의 방향으로 유도한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일본 통합의료학회에서는 이러한 삶의 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의료와 보건 그리고 복지의 이 삼위일체로 구성이 되는 통합된 포괄 케어 시스템을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의료 모델과 사회 모델로 구분을 하여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자는 대학병원 등과 같은 연구 교육기관에서 임상 실험을 통해서 증거 에비던스를 창출해내고 후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에비던스에 근거하여 지역 커뮤니티 현장에서 이를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것으로 구분을 합니다. 다음 의료 모델의 대응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슬라이드는 2005년 저희가 또 친근에서 발생을 한 철도 탈선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때 한 5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되었고 100명이 넘는 분이 사망자가 되었던 철도 탈선 사고였는데요. 황자회의 요청으로 오사카 대학 부속병원에서 이 후유 장애가 있으신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다수의 캠 대체요법의 수법을 동시로 활용한 임상 실험을 저희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임상 실험은 2011년부터 5년 동안 좀 빠른 시기였는데요. 3번에 걸쳐서 조기에 실시가 되었습니다. 자, 1차, 제2차 연구로 재해 및 사고에 따른 만성적인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에게 심리요법과 그리고 침술, 아로마 테라피를 동시에 도입한 통합 의료적인 치료를 실시했고 그 실시 가능성과 이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고통을 저희가 평가했습니다. 연구 기간은 3년 주 1회 12번 총 개입을 했습니다. 대상자는 외상 후 3년 이상 경과하고 이 외상에 기인하는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 11분이 최초 대상자가 되셨습니다. 11명 중 9분이 탈선 사고의 피해자분들이셨고 그리고 이 외상과 더불어 대단히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군 그리고 우울증 등의 정신적인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포함됐습니다. 이 PHQ-9 우울증 평가 척도인데요. 5에서 10포인트가 경도 우울증, 10포인트 이상의 우울증 평가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모두 경도 우울증 범위였습니다만은 이 횟수를 거듭하면서 우울증의 스코어가 유의미하게 감소했습니다. 개입 직후의 고통은 신체적, 정신적 이 고통 모두에 있어서 내원식 고통과 비교했을 때 유의미하게 경감되었습니다. 먼저 이 아로마 세라피 관점에서 아로마 오일별로 저희가 효과 검토를 실시하였는데요. 2종류의 아로마 오일을 혼합한 4종류의 오일을 만들어서 매번 기분에 따라서 환자들에게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부교감 신경을 자극하는 오일로서는 라벤더, 만다린, 그리고 편백나무, 그리고 노간주 나무인 주니퍼페리 이 2종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교감 신경을 자극하는 오일로서는 페이퍼민트, 자몽, 그리고 진통작용이 있는 일랑일랑, 로즈마리, 캠퍼를 조합시켰습니다. 이 4가지 오일의 선택률을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슬라이드가 되는데요. 라벤더, 맨더린, 페이퍼민트, 자몽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또한 이 오일별로 본 만족도는 모두를 사용하더라도 만족도에는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BAS, 비주얼 아날로그 스케일의 약자인데요. 이것으로 평가한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의 개선치 통계입니다. 이 신체적 고통에 있어서 페퍼민트, 자몽 오일이 다른 2종류의 오일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통증이 개선이 되었고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있어서도 페퍼민트, 자몽 오일이 다른 오일들에 비해서 통증이 크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 바가 높을수록 효과가 있었다라고 통계치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상으로 정리해 보면 저희는 이 만성적인 통증을
우울증을 수반하고 우울증의 분들은 부교감신경, 교감신경 모두 그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했던 선행 연구에서 캐리어 오일만으로 시술을 한 결과 이 시술에서 부교감신경이 향상되었다라는 보고는 발표가 된 바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번에 이 교감신경 향상작용이 있는 오일로 트리트멘트를 함으로써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의 모두 다 향상을 시킬 수 있었고 이 통증 경감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이 개입을 보시면 카운셀링에 있어서도 정신과 의사 그리고 임상심리사에 의한 이 정신적인 어프로치를 동시에 실행했습니다. 이 침치료에 있어서는 환자의 증상에 맞춰서 치료 부위를 선정을 했고 전기치료도 병행하여 30분 동안 치료를 실시했습니다. IESR을 활용해서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어느 정도인지 그 정도 평가를 하였고 이 그래프는 IESR의 상위군, 즉 PTSD의 경향이 강한 분들의 치료 전후의 통증 경과를 어느 정도 변화하였는지 표시해 본 그래프입니다. 왼쪽 A 그래프는 치료 전후의 각 개인의 BAS 실 수치를 나타내었고 세로축이 베스 그리고 가로축이 치료 전후의 시간 경과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빨간색 그래프는 침을 치료한 경우만 그리고 파란색 그래프는 여기에 플러스 전기 치료를 함께한 경우입니다. 이 그래프의 변화율을 표시한 것이 그래프 B이고요. 세로축이 변화율 그리고 가로축이 치료 방법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침 치료 시에 전기 치료를 함께 병행했을 때 조금 더 통증이 경감했습니다. 이번 이러한 통증 치료와 더불어서 사지 경혈을 활용한 이 전신 치료의 침 치료 그리고 전기 치료를 했을 때의 효과를 저희가 비교도 한 결과가 있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의 정도가 높은 IESR의 상위군에서는 사지의 침 치료보다 전기 치료로 신체적인 고통에 유의미한 변화가 보였고요. 그리고 IESR 하위군에서도 효과는 있었습니다만은 이 치료법의 효과의 차이는 그다지 없었습니다. 자, 다음은 3차 연구입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에 주목을 해서 요가 명상을 한번 투입을 해 보았는데요. 실시 가능성과 더불어 뇌파 검사를 함께 실시했습니다. 마인드풀니스 명상이라고 하는데요. 마음 챙김 명상이라고 번역이 되고 스트레스 경감을 목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치료법입니다. 에비던스도 굉장히 많은 치료인데요. 지금 현 시점에서 필요가 없는 뇌부위의 활동을 억제하고 스트레스 경감에 관련되는 전대질피질과 그리고 이 사물을 그대로 포착할 수 있는 객관시의 능력과 관련되는 좌하두 정소엽의 작용에도 주목을 했습니다. 이 좌하두 정소엽의 기능은 좀 전문적인 용어라서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그냥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피험자 5분의 안정 폐안시 뇌파에서 9주간 마인드풀니스 명상을 경험한 전후 뇌파를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대상군은 연령을 합친 정신과 통원 중에 피험자 9분이었고요. 뇌 안에 전류 밀도 분포를 3차원 화서로 변환하는 소프트웨어 로레타 해석이 있습니다. 이 해석을 통해서 연속성과 연결성, 전류 밀도를 비교 검토를 했습니다. 명상 전후에 전대상 피질과 좌청시가 시야와의 연결성 저하의 경향을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마음챙김 명상에서는 전대상 피질에서 연결성의 저하 경향이 있었고 PTSD의 이상 연결이 마인드풀니스 명상에서 해제가 됐다라는 시사점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또한 이 명상 후에 좌하두 유정소엽의 이 전류원 밀도가 유의미하게 상승했고 사물을 그대로 포착하는 객관시의 능력이 어느 정도
커졌다라는 그런 가능성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각종의 통합 의료적 개입은 만족도가 높았고 안전하게 실시가 되었고 의증의 개선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개입 직후에는 정신적 고통이 유의미하게 감소했습니다. 때로는 전기통을 보유하고 있었던 분들에 대해서는 전기치료, 침술치료가 대단히 효율적이었습니다. 효과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리렉스 효과 및 통증 제거 효과가 이 아로마를 통해서 자율신경 기능을 토털로서 개선할 수 있다라는 결론도 나왔고요. 네파의 로레타 해석을 통해서 마음챙김 마인드풀니스 명상은 전대상피질과 식약야와의 청각야와의 이상적인 연결을 해제했고 또한 저하두 정소엽의 전류밀도 상승에 따라서 객관시 능력을 더욱더 단련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시사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사회 모델의 일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의 광역자치단체인 도치기현입니다. 이 도치기현 안에 나스라는 마을이 있는데요. 마을 만들기 광장의 사례입니다. 여기서는 자립에서 플레이, 허작, 그리고 요괴워, 그리고 마지막까지 보살핌까지의 이 일련의 흐름 가운데 각각에 대한 주거와 프로그램을 각각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초등학교가 있었던 터인데요. 여기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폐고가 된 부지를 이용해서 각각의 용도에 맞는 주거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청사 1층에는 고령자뿐만이 아니라 장애인분들 지원을 해드리는 부서, 그리고 문화교류를 할 수 있는 장이 마련이 되어서 커뮤니케이션 존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까지가 첫 번째 이제 일본의 통합의료 학회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연구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지금 설명을 해주셨고요. 지금 두 번째 본격적으로 이토 선생님께서 준비하신 연구 주제로 지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럼 후반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현대 의료의 구조 변화라는 테마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본의 고령화율은 29%를 돌파하여 초고령 사회입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났고 여성은 87세, 남성은 81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망 원인을 보면 81년 이후에 암이 계속해서 1위를 갱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의 이 고령화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일본은 2005년 이후 구미 지역을 이미 추월을 했고 1위를 계속해서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1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데요.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계속해서 1위 독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의 수명을 그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1980년 후반부터 1900년 전반까지는 인생 50세 시대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전후부터 위사행 상태가 많이 개선이 되었고 고도 경쟁 성장기를 일본을 마주했죠. 그래서 수명이 급속도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는 일본의 인구의 연료 분포도입니다. 고령자, 즉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14%, 21% 각각 인구에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게 되면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라고 각각 정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일본은 기타 선진국들에 비해서 이 65세 인구가 전 인구에 차지하는 이 7%, 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 14%에 차지하는 이 비율의 기간이 24년이라는 대단히 짧은 기간에 달성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주요 사망 원인별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종전 시의 사망 원인이고요. 제2차 세계대전이 당시에 있었고 종전이 되었던 이 시기입니다. 이전에는 폐렴이라던가 결핵과 같은 감염병이 중심이 되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은 공중위생이 완비가 되었고 항균제가 개발이 되면서 급속히 저하됩니다. 이후에는 뇌혈관 질환이 1위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노출혈이 이렇게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혈압을 내릴 수 있는 약 개발로 1970년부터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이를 대신해서 암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981년부터는 1위를 암이 차지하고 있고 이후
이후에는 독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그다음부터는 좀 시점을 바꿔서 인간의 기원에 주목해서 그 루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간의 루트를 찾기 위해서는 유전자 분석이 필수입니다.専門적인 내용이지만 세포내에 있는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의 DNA, 이것은 염기쌍으로 16,500 염기쌍이 되겠는데 여기에 주목을 했습니다. 이 DNA는 어머니로부터만 물려받게 되는데 그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세계 각지의 사람들의 미토콘드리아에 축적되어 있는 돌연 변이를 바탕으로 분화 시기를 추정하고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12만에서 20만 년 전쯤에 아마 아프리카에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는 여성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세 가지의 경로로 세계로 진출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즉 히말라야 산맥, 남쪽을 지나서 동남아시아에서 호주 대륙으로 가는 루트. 그리고 또 하나는 히말라야 산맥의 북쪽을 돌아서 시베리아로 가는 루트. 그리고 세 번째는 유라시아 대륙 서부로 진출을 하는 세 가지 루트로 진출을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1990년부터 약 15년에 걸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었고 인간의 유전자 정보가 해독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 게놈의 DNA는 약 30억 개의 염기쌍, 유전자로 환산해서 약 2만 5천 개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중에서 1000곳 중에 한 개의 염기가 다른 단일 염기 다형이라고 하는데 이걸 SNP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99.9% 공통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0.1% 차이로 인해서 다양한 식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 2007년 분석 속도가 100배 빠르고 코스트가 100분의 1인 차세대 시퀀서가 개발이 되었고 이 영역에 대한 연구가 단숨에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2022년 노벨 의학 생리학상을 수상한 독일의 페보 교수의 사진이 되겠는데요. 이 선생님은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을 오랫동안 착실하게 해오신 분이십니다. 처음에는 인내심이 필요한 연구였지만 차세대 시퀀서 개발로 스피드업이 되어서 네안데르탈인의 전체 게놈 해석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아프리카인보다도 네안데르탈인이 아시아인, 유럽인에 가깝고 유라시아 대륙 사람들의 게놈의 1에서 2%가 네안데르탈인에서 유래된 것이다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더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 태고의 지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말 아주 옛날 46억 년 전으로 우리가 한번 타임슬립을 해보면 그림의 왼쪽 아래에 있는 것처럼 지구는 거의 대부분이 바다로 뒤덮여 있었고 해저 화산이 곳곳에서 폭발을 하는 그런 바다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운석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고 그리고 아주 살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대기는 이산화탄소, 질소로 넘치고 있었고 지구는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그 근원이 되는 원시 생명체가 해저에서 황화수소가 뿜어져 나오는 열수 광산 부근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생명체는 황화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삼아서 생존을 위한 시스템을 확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30억 년 전에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시아노박테리아라는 원액 세포가
원핵 세포가 출현을 해서 광합성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와 황화수소에서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산소와 영양분인 유기화합물을 만들어냅니다. 그 이후 10억 년에 걸쳐서 대기 중에 있는 산소 농도는 1%에서 단숨에 상승해서 그렇게 돼서 지구는 푸른색을 점점 띠게 됩니다. 20억 년 전 광합성을 하는 박테리아가 다른 종의 프로테오박테리아, 이것은 산소를 좋아하는 호기성 세균인데요. 이 프로테오박테리아인 원핵세포를 받아들여서 미토콘드리아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다 복잡한 구조를 가진 진핵세포가 되고 그 이후에 균류와 동물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이 진핵세포까지는 단핵이고요. 그 결과 기생을 받은 숙주 생물은 에너지원인 ATP라고 하는 것을 대량으로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을 세포 내 공생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상승을 하게 되면 대기 상층에 오존층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외선을 블록하게 되고 생물의 서식지가 바다, 호수에서 육지로 이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억 년 전이 되면 프로테오박테리아를 받아들인 세포가 시아노박테리아를 더 받아들여서 이것이 염력체로 변화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조류나 식물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4억 년 전에는 대기 중에 있는 산소 농도는 지금보다 100분의 1이었는데 이게 저산소에서 생물이 폭발적으로 돌연 변이를 일으켜서 종의 폭발이 일어나서 다양성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핵 세포에서 하나의 세포에서 다세포로 생물이 진화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산소 호흡을 하는 생물이 출현을 하게 됩니다. 3억 년 전, 4억 년 전에 바다에서 육지 식물군이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 농도를 상승을 시키고 현재의 지구 환경을 만들어내게 되었고 이걸로 인해서 양서류가 육지로 올라오게 되고 다양한 생태계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3억 년, 4억 년 전에 척추 동물이 바다에서 육지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은 인간의 진화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00만 년 전에 600만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인간은 침팬지와 공통조상으로부터 갈려져 나오게 됩니다. 그때까지 오랑우탄이라든가 고릴라가 이미 분화가 되어 있지만 그 공통 조상에서 갈려서 나온 것이 이제 600만 년 전이 되겠습니다. 유전자 수준에서 봤을 때 인간과 침팬지 사이에는 98.5%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600만 년 동안 1.5%의 차이가 발생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인간은 500만 년, 600만 년 전부터 진화 과정을 통해서 고관절 그리고 무릎 관절이 길어지고 아시가 길어지면서 키가 커지게 됩니다. 다니엘 리버만의 저서 인체 600만 년사라는 책은 매우 재미있으니까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직립해서 이족 보행을 획득한 인간의 빛과 그림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왜 그럼 직립, 이족 보행을 하게 되었을까 하는 것인데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대규모의 기후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600만 년 전에
빙하기를 향해서 인류가 가고 있었는데 지구가 냉각이 되었었는데 그로 인해서 인간이 좋아하던 그런 잘 익은 과일들이 풍부했던 열대우림이 면적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을 해야 되고요. 침팬지의 그 너클 보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효율이 좋지 않습니다. 멀리 갈 수가 없습니다. 침팬지의 그 걷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요. 짧은 다리로 몸을 좌우로 흔들면서 그리고 허리와 무릎을 구부려서 걷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그 두 다리로 걷는 것이 침팬지보다도 훨씬 더 에너지적으로도 경제적이고 같은 양의 에너지로 더 멀리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다리로 똑바로 서게 됨으로써 양손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건을 옮기거나 도구를 만드는 것이 가능해졌고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찰열로 불을 피우는 것을 습득을 해서 요리를 하거나 몸을 따뜻하게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뇌가 발달함에 따라서 상호 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를 습득을 하게 됩니다. 언어는 의사소통 외에도 집단을 형성해서 행동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오늘날의 문명이 구축이 되었고요. 이상이 그 직립 이족 보행의 빛 부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그림은 영장류의 그 신체의 크기와 뇌의 크기를 인간과 비교한 것인데요. 인간의 뇌는 영장류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뇌가 발달했습니다. 1937년 캐나다에 있는 뇌신경외과 의사인 펜필드가 뇌 수술 시에 다양한 그 뇌의 영역을 자극을 해서 대뇌 1차 운동 영역과 운동과 관련된 뇌 운동과 관련된 것 그리고 1차 체성 감각 영역 그러니까 감각과 관련된 영역에 대한 뇌 지도를 제작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은 손과 얼굴을 담당하는 대뇌 피질의 영역이 다른 부위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넓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뇌 지도를 참고로 해서 인형을 만들면요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된다는 것인데요. 이건 호문클루스라고 부르는 인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립 이족 보행의 그림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직립을 해서 이족 보행을 하기 위해서 척추의 기능을 중력에 거슬러서 몸을 지탱하는 기능으로 크게 진화를 시킨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깨 결림이라든가 요통이라든가 변형 관절증 등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나중에 뒤에서 말씀드릴 오연, 잘못 삼킴이죠. 오연도 중력에 의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산도 골반의 크기와 체중의 그 머리의 발달의 그 불균형으로 인해서 난산도 직립보행으로 인한 그림자 부분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의 그 등뼈는 땅에 대해서 똑바로 서 있지는 않습니다. 침팬지의 경우는 뒤쪽으로 휘어져 있고요. 인간은 그림과 같이 S자형으로 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의 경추는 앞쪽으로 휘어져 있고 흉추는 뒤로 휘어져 있으며 그리고 요추는 앞으로 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S자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는 의미가 있는데요. 높은 곳에서 착지를 했을 때의 그 충격을 흡수를 해서 머리에 대한 영향을 최소한으로 막기 위한 것이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똑바로 서 있는 경우에 비해서 충격을 10분의 1로 경감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앞으로 기울였을 때 목이 어느 정도 얼마나 부담을 주는지에 대한 계산 결과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체중 60kg인 사람의 머리는 대체로 5kg 정도의 무게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머리의 무게 중심은 귀의 구멍, 귓구멍에 무게 중심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머리의 무게 중심이 되겠고 경추와 흉추의 접점이 그 지렛대의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0도를 기울이게 되면은 목에는 5kg가 아니고요. 12.5kg의 하중이 인가가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라던가 컴퓨터라던가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앞쪽으로 이렇게 구부리게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목의 통증이라던가 어깨의 결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또 더 심해지게 되면 경추의 그 망곡이 없어지게 되고 일자목이라고 해서 일자목 진단을 받게 되고 그 통증 외에도 어지러움증이라던가 이명이라던가 수면 장애도 동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앞으로 숙이지 않도록 가끔 이게 스트레칭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허리 주변의 부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몸통은 머리보다 크고 무겁습니다. 고관절이 그 지점이 되어서 무게 중심이 관절점에서 먼 곳에 있기 때문에 중허리에서는 그 척추 기립근의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우리가 기립을 했을 때 그 척추의 그 기립근에 이제 부담을 가하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체중 60kg인 사람이 30도 앞쪽으로 전구를 하게 되면 허리에는 약 80kg의 하중이 가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요통의 원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간판 탈출증이라던가 요추 전방 전이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 당연하지만 그 두 발로 걷게 되면 네 발로 걷는 것에 비해서 고관절이라던가 무릎 관절에 2배의 부하가 가해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만성적인 변형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고령자의 그 걸음걸이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행 속도가 늦고요. 보폭이 좁아지게 되죠. 길에서 걷고 있는 그 고령자의 그 보행 모습을 보면 또 등이 굽어져 있고 무릎이 구부러지고 몸이 앞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거의 대부분의 고령자들이 뒷짐을 지고 앞뒤 균형을 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낙상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걷는 방법인데요. 허리를 곧게 펴고 시선을 정면을 쳐다보고 앞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리를 끌지 않도록 보폭을 10cm 정도 넓히고요. 그리고 의식적으로 무릎을 들어 올리도록 해야 합니다. 인류는 미토콘드리아를 받아들여서 산소 호흡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가져오게 된 산소의 빛과 그림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고 재해와 생활 습관병을 비교한 것인데요. 인프라도 그렇고 생체도 그렇고 방치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다리나 터널이 붕괴가 되거나 아니면 동맥 경화로 인해서 뇌졸중이라던가 심근경색 등과 같은 심각한 후유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산소에 의한 산화가 원인입니다. 결국 녹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태를 우리가 초래하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유비무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의 그 일반적인 특징이 되겠는데요. 일본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증가를 하고 있고 전체 인구의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 말씀드렸는데요. 평균 수명은 남성이 81세, 여성은 87세입니다. 그리고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차이가 남성은 9년, 여성은 약 12년이라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그럼 어떻게 좁힐 수 있는지가 향후 의료에서 요구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고령자는 그리고 여러 개의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생활 습관병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복용하고 있는 약물이 많아서 폴리파마시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약물의 중복 그리고 상호작용 그리고 부작용을 들 수가 있습니다.
고령자는 각 기능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개인차가 크고 증상이나 소견도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년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그 고령자 특유의 증상이 있으며 이것도 조기에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령자는 예비 능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생활 기능이 저하되기 쉽고 그래서 QOL, 생활의 질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역시 그 예방이 중요한데요. 구체적으로는 낙상 예방이라던가 구강 케어 이런 케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질병에 걸리더라도 조기에 그 침상에서 벗어나서 재활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를 큐어, 완치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기에 증상 완화 등과 같은 케어가 주를 이루게 됩니다. 그럼 먼저 그 오연, 잘못 삼킴에 대해서 오연에 의한 폐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망 원인별 사망률 추이를 보면 고령화에 따라서 폐렴으로 인한 사망률이 최근에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에 이어서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남녀별 그리고 연령별로 본 사망 원인의 분포가 되겠습니다. 남녀 모두 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특히 그 70세 이후가 되면 폐렴으로 인한 사망이 증가하게 됩니다. 노인에게 나타나는 오연성 폐렴은 식사 시에 발생하는 그 기침을 하는 그런 현성 오염이 아니고 대부분이 수면 중에 그 기관 내로 내용물이 넘어와서 발생하는 불현성 오연이 되겠습니다. 구강 내에서 번식한 세균을 포함한 타액의 오연이라던가 위식도 역류증으로 인해서 위 내용물에 의한 오연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오연인데요. 이것은 인간이 이족 보행으로 인해서 발생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 아기가 모유를 먹을 때는 잘 관찰을 하면요. 아기는 그 오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호흡도 멈추지 않고 모유를 계속 마실 수가 있죠. 이건 고령자의 경우에는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통 기도와 음식물의 흐름은 인두에서 교차를 하게 되는데요. 신생아의 경우에는 이 교차가 입체 교차입니다. 중력으로 인해서 인두의 위치나 형태가 변화를 하게 되면서 젖을 뗀 이후에는 평면 교차가 됩니다. 그리고 네발동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오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족 보행을 획득한 결과 이와 같은 오연이라고 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삼킬 때는 음식이 기도로 들어가지 않도록 이걸 막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두 입구에 후두개라고 하는 그 뚜껑이 있는데요. 이것이 기도를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젖이 앞쪽 위로 올라와서 기도의 폐쇄를 돕습니다. 그리고 후두에 있는 그 성대라는 게 후두에 있어서요. 이것도 이제 닫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해서 우리가 음식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치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매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증상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경도 인지 장애인 MCI를 거치고 그리고 나서 치매 상태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최근 뇌 척수액에서 A베타나 타우를 검출하거나 아밀로이드 페트를 통해서 알츠하이머 병으로 인한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조기 진단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확립된 치료제가 없는 현재로서는 초기부터 진행을 늦추기 위한 각종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간병이 필요해지는 사람들의 원인 중에 첫 번째가 치매입니다. 치매 환자가 일본에서는 462만 명으로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 약 15%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그 예비군에 해당하는 MCI 환자가 거의 400명 정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치매 환자는 2025년에는 675만 명, 2050년에는 800만 명까지 달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민 1인당 의료비와 간병비의 연령별 추이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요. 의료비는 전기 고령자가 되면 중간이죠. 정기 고령자가 되면은 3배 정도 늘어나게 되고 후기 고령자가 되면 1.6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간병비는 후기 고령자가 정기 고령자에 비해서 9배로 단숨에 급증을 하게 됩니다. 의료비와 간병비를 합치면 국민 의료비의 약 20%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가족이라던가 지인이 그 무상으로 제공하는 인포멀, 비공식적 비용이 있는데 이것이 거의 간병비와 거의 비슷한 금액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 프랑스에서는 치매 치료제로서 인정받았던 4종류의 약제가 부작용에 비해서는 효과가 높지 않고 유용성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의료보험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 약제는 일본에서는 아마 한국에서도 현재 보험약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그 치매는 당뇨병이나 고혈압과 마찬가지로 생활습관병의 일종이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생활습관병에 의한 각종 장기의 장애가 인지 기능을 손상시키고 치매의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라는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생활습관병의 위험을 낮추는 식사로서 지중해 요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림은 지중해식 식단 피라미드로 알려진 것인데 시각적으로 무엇을 우리가 얼마큼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간 단계에 있는 어패류는 일주일에 최소한 2회 섭취가 권장되고 있고 지중해 요리의 특징은 여러 가지 그 색색의 다양한 과일과 채소를 충분하게 섭취를 하고 유제품이나 육류보다 생선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올리브 오일, 견과류, 콩류, 통곡물을 많이 섭취하고 있고요. 식사와 함께 적당량의 와인을 마시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허약이란 뜻의 그 프레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망 원인별 사망률을 보면 붉은색으로 나타낸 부분이 그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고요. 질식이라든가 교통사고나 추락이나 낙상 등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은 녹색으로 나타내듯이 남녀 모두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원 필요, 간병 필요가 된 원인으로 후생 노동성의 국민생활조사 2019년도에 나온 보고가 되겠습니다. 지원 필요 1위는 관절 질환이고 그 다음이 고령으로 인한 쇠약, 골절, 낙상의 순서입니다. 그리고 개호 필요, 간병 필요한 경우는 1위가 치매이고 그 다음이 뇌졸중, 고령으로 인한 쇠약이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노년의학회의 정의에 따르면 프레일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상태와 간병이 필요한 상태의 중간 상태에 위치를 하며 신체적 기능이나 인지 기능의 저하가 인정되는 상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일 대책으로서는 그 이전 단계에서부터 운동 습관을 익히고 균형이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레일 상태가 되면 식사를 위한 구강 관리와 영양 관리가 필요해지고 나아가서는 재활을 통해서 가능한 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병이 필요한 상태가 되더라도 의료, 간병 및 주거를 포함한 QOL을 중시한 토탈 케어가 필요합니다. 지역 포괄 케어에서는 다양한 직종의 의료 종사자가 팀을 이루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사르코페니아라는 병태가 있는데요. 이것은 노화나 질병으로 인해서 근육량이 저하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사르코페니아를 출발점으로 해서 프레일 사이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르코페니아를 일으키게 되면 근육량이 감소를 하게 되고 신체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리 근육량이 저하하게 되고 보행 속도가 떨어지고 쉽게 피곤해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활동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전체 활동량이 감소를 하게 되면 에너지 소비량이 줄어들게 되고 필요한 에너지 양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식욕이 떨어지게 되고 식사 섭취량이 줄어들게 되고 저영양 상태가 되어서 더욱더 사르코페니아가 심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프레일 사이클이라고 부르는데요. 프레일의 그 구성 요인으로서는 신체적인 요인이 물론 중심이 되지만 그 외에도 정신적, 심리적 요인이라던가 사회적 요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체적 요인으로서는 뼈, 관절, 근육과 같은 운동기의 장애가 중심이 되고 로코모티브 증후군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심리적, 정신적 요인으로서는 치매나 우울증이 문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요인으로서는 인생의 그 동반자를 잃은 경우에 남겨진 사람이 잘 밖에 나가지 않고 사회로부터 이제 고립이 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오늘 이 강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인간의 진화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고찰을 해보았고요. 진화에 따라서 그 심신의 변화가 또 주변 환경과 큰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게 되고요. 그림자 부분으로서는 인간이 중력 아래에서 생활하면서 척추 기능을 그 중력에 거슬러서 몸을 지탱하는 기능으로 크게 진화시켜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숙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화는 우리가 이제 끝난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도 발전 과정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긴 시간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토 도시노리 교수님 강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본 통합의료 학회에 대한 설명은 물론이고 지금의 고령화 시대, 이제 한국도 일본도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 통합의료의 통합의료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고요. 또 이어서 직립 이종 보행의 그림자에 대해서도 굉장히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내용을 또 소화해 주셨습니다. 저 자신도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그러한 새로운 내용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학술 세미나에 정말 그 애정을 가지고 준비를 해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아울러서 이번 지금 발표 자료가 다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의 일본 강연자분들이 양해를 해주셔서 굉장히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래도 학생분들이 집중도를 가지고 이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여러분들이 한 분도 제가 보니까 졸지 않으시고 경청해서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세미나를 보면서 매우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이토 도시노리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